한국협동조합 학회장 맡고 있고요. 또 그 사단법인 그 풀빵의 노동공제연구소가 부설로 있는데 이제 정책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김포공항에 11시 45분 도착 비행기였는데요. 제주공항에서 12시 10분에 이륙을 해서 이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받은 제목은 사회연대 공제사업의 의의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그대로 살려서 이제 발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문진수 원장님께서 사회적 금융의 범주를 크게 포용, 호혜, 임팩트, 지역 금융이라고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이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금융이 가져야 할 실제 내용이나 성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호혜금융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학술 현장이나 또는 이제 사회운동 철학적으로는 쓰이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역사 속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제회나 공제조합이라고 불리었던 사례들이 약 한 17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 전기에 이제 영국을 비롯한 대륙 유럽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협동조합의 상호금융으로 조직이 되면서 굉장히 규모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상호금융법 감독 규정에서도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신용과 공제를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이 상호금융법 감독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이 어디냐 이거죠. 그 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신협, 농협, 그리고 수협, 산림조합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협동조합의 신용과 공제사업이 상호금융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끼리 하는 금융행위가 사실은 상호금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유럽 및 영국 같은 데는 사실 코뱅크라고 해서 사실 아예 생협이나 소협들이 그냥 아예 은행을 그 소비자 금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조합원과 조합원끼리의 금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상으로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호혜금융이 하나로서 큰 규모로 상호 금융이 있지만 전혀 호혜적이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ICMIF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의 뉴델리에서 세계협동조합 대회 및 이제 총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1922년에 이미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유럽의 공제조합들을 중심으로 설립이 됐는데,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이제 가맹 조직이기도 하고, 불입금의 규모가 약 한 2,49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특히 이제 84년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협회가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협과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CMIF가 그 협동조합 단체들의 상호 교류나 국제적인 이제 애드보카시와 같은 활동 외에도 재보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사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실제 이제 금융의 협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년에 한 번씩 이 ICMIF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회입니다. 근데 동시 통역어를 보면 보통 영어 외에 스페인, 일본어, 프랑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이제 공제나 상호금융이 매우 발달한 나라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한편 공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공제에 관해서도 어떤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공제의 이제 원래적인 성격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상호부조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제공하는 보장 체계를 다 공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영어에서 출발할 때도 뮤추얼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그 공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보장 체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 그리고 이제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먼저 서로 멤버들,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있고 그 리스크를, 생활의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같은 업종, 같은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아예 굉장히 폭넓게 해서 불입금의 부담을 굉장히 낮게 경감하는 식의 연대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부문을 보면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실체하고는 이제 공감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요 밑에 Mutual Societies라고 하는 사실 공제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고요. EU 보험 시장의 약 한 25% 금액으로는 차지하지만 기업 사업체로 보면 약 70%는 공제조합이고 역사가 오래되고 매우 규모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도 이제 공제의 나라라고 할 만한데 일본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공제와 지자체 공제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자체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상해 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주민이 1년에 500엔이나 또는 1000엔의 상품 A, B를 공제 상품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한 번에 그것을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그 국내에서 생긴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공제는 근거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의 이 단체들이 협동조합 공제의 이제 중앙 조직이라고 하는 일본 공제 협회 회원이고 일본의 공제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아직 정부 통계도 없는데 이 공제 협회가 매년 팩트북을 통해서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는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현황을 보면요. 조합원 수가 7,8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공제 불입금이 약 한 5조 9천억 공제금 전체 797조, 총 자산이 6조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2004년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가 이제 팬데믹 기간입니다. 정부가 정했던. 근데 이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사망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입원 중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제 조합들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공제도 지불 안 해도 되지만 이 시기에 이 국민들의 타격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공제는 지불하자라고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때 쌓여왔던 적립금들을 상당 부분 털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90여만 명에게 4천억 이상의 실제로 지불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제 현황은 어떠냐에 대해서는요. 2019년 3월에 당시 이제 아이쿱 협동조합 연구소의 이양숙 박사가 사실 이때 굉장히 기본적인 조사 연구를 해서 거의 여기에 이제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형의 공제나 상호부조형의 공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협동조합 차원의 어떤 호혜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해당 직종의 그리고 정책적인 복리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제가 유럽에서 시작할 때도 산업혁명기에 정말 아무런 보장이 없었던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제 그 유족들이 사실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보장체계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공제가 절실히 필요한 비전형 노동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공제를 지원하는 정책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근데 이 점이 바로 한국에서 사회연대 공제의 필요성 그리고 탄생의 조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연대 공제의 탄생과 확대 물론 이전의 시기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시기로 이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2009년에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결성 추진단을
결성했던 것이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 공제의 사례를 만들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2010년에 전국주민협동연합회가 사실 자활 참여자들의 자조금융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기사에서 꽤 본 적도 있을 텐데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공제 사업을 사실 이제 자활에서 접근을 해서 사랑방 마을 주민 협동회가 결성이 됐고, 사실 이 공제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상호 부조를 하면서 자기의 자긍심, 자부심을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 공익활동과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 결성되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상호부조 사업, 소액 대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제 동행이 보여준 이제 굉장히 큰 가시성은 어떤 거냐면, 동행 자체의 회원들의 이 상호부조 사업은 사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많은 지원 금액들이 사실은 이것과 매칭돼서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이 CSR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행의 사례이고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은 그 사회적 기업 회원 조직들끼리의 어떤 공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재단법인 밴드로 조직이 변경돼 있는데 회원사 직원들의 공제 사업도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안산 시흥 지역에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사실 거기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장기 근속이 아니라 굉장히 1년, 6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서 사단법인 좋은 이웃이 결성됐는데요. 바로 중소공장 노동자들이 월 회비는 당해년도의 최저 시급입니다. 이걸 각출한 상호부조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매우 좀 획기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단체 이름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지역에서 사실 10년 가까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사실 민주노총에서 많이 작업을 해서 민주노총의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국화학섬유식품노련인데요. 봉제인 공제회가 서울에서 창립이 되었고, 이때 이제 함께했던 많은 단체들을 보면 사실 노동공제의 효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사단법인 노동공제연합 풀빵이 출범하고요. 이어서 재단법인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출범하는데, 전자는 이제 민주노총, 그리고 후자는 한국노총 쪽의 조직이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노동운동의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 양쪽에서 사실 이제 이런 노동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연대 공제라고 하는 개념을 내걸고 이제 정책 지원 실천을 좀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효과, 실효는 없었고요. 그러나 현장이 지역 차원에서 조직이 되기 시작해서 경기 북부 노동공제회가 결성이 되고, 2023년에는 또 마포 노동자 공동체 일꿈이 또 설립이 돼서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공제회의 설립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풀빵은 그 올해 9월에 사실 이제 3년 사업의 성과를 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참여한 여기 단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프리랜서 완전히 비전형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사의 방송 작가 이런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3,4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기본공제에 가입이 됐고, 여기 이제 쓰여진 대로 소액 대출, 그리고 급전이 필요할 때 비상금고, 입원수당, 명절 선물 및 재해사망 위로금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CI를 쭉 실시를 해봤더니 이 풀빵에 대해서 갖는 몇 가지의 어떤 질적인 효능이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풀빵은 사실 이 공제
회는 이 가입한 회원들에게 기댈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뉴스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태일 재단의 이제 그 박미경 정책실장님이 기고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 거의 뭐 봉제 노동자들이 일감이 있거나 없을 때는 비수기는 아예 수입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담보 무보증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대출이지만 거의 뭐 연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선일보에서 이제 시리즈로 만든 건데 특히 이제 부산에 있어서의 카부기 공제회는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이 정말 이때 그 밑에서 보면 정부의 긴급 생활 생계비 대출도 연리로 봤을 때 15%나 됐다. 그런데 공제는 이걸 3%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진짜 기댈 언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사회연대 공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사실 2022년이 선거의 해였기 때문에 국회 포럼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 하나는 2월에 있었고 또 하나는 6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사회연대 공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합의, 공감대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2월 달에 포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사회연대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제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정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좀 거친 정의이지만 어쨌든 그 성격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실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 이 사회에서 여기에서는 가정이라든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호혜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을 개척해냄으로써 그게 이제 사회에서 당사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때 5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본적인 방향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는 가령 이제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냐면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격을 가지고 공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조합원 개개인들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비전형 노동자들 그리고 소속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제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호부조의 총액을 출자금에 한정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규제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면 뭐 그 공제 금액의 뭐 3배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총액을 완화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정책에서 전혀 반영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제 박강동 연구위원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사실 이 사회연대 경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먼저 시범 사업을 하자.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시범 사업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잘잘못 개설적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법제도 개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사실 그 당시 기재부에서 나왔던 공무원은 그때 과장이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시범 사업은 좀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든 정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냥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제도 개선을 향한 시도는 계속 있어서요. 21대 국회에서는 일단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노동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자라고 하는 안호영 의원실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법안도 사실 우리가 이제 법안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안과 상당히 비슷하게 22대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 중에 공제 등을 설립 지원하게끔 하고 노동공제기금 조성 등을 삽입했는데 이와 뭐랄까 논의를 하면서 대비되는 발의안이 최근 10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용우 의원 발의안에는 사실 공제는 다 누락이 됐고요. 오히려
산재 고용보험을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큰 유용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공제처럼 자조금융, 자조에 바탕한 호혜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안으로 논의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노동고용부에서는 노동약자 지원법 가칭 이것에서 이제 공제 설립 지원 조항을 제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공론화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썼지만 바로 최근에 이제 입법 발의가 돼서 상당히 지금 이게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좀 굉장히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되게 여러 가지 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안이 사실 지금 이제 여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노동공제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실 지속가능한 마을 활동가들의 자조기금을 공제를 통해서 할 수 없을까에 대한 이런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부분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향후 오히려 지금은 그야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사실 발전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